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갈래복합 11강으로 왔습니다. 작품이 두 개 선정이 됐는데요. 요건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갈래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갈래들, 뭔가 공통점이 있는 혹은 연관성이 있는 다른 갈래들의 작품들을 묶어서 그 공통점들을 학생들이 판단해낼 수 있는가, 그걸 묻는 문제죠. 그런데 조금 화가 납니다. 저 같은 B급이 봐도 화가 나는데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보시면 진짜 화가 날 문제죠. 지문 두 개를 아주 EBS에 발라놨는데 이 두 개랑 연관성이 있는 문제 다섯 문항 중에 몇 문제가 출제가 됐나요? 1번 어차피 표현상에 내용 묻는 거니까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고작 해봐야 5번 문제 하나 정도만 연관성이 있는 문제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따로따로 독립된 문제들이죠. 이걸 갈래 복합에 쳐내고 앉아 있어요. 문제는 능력이 없으면 내지를 말던가 아니면 똑바로 해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참 EBS가 60만 명의 수험생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걸 보려고 준비하는 교재인데 이따위로 문제를 출제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뭐 B급 입장에서 좀 건방진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EBS를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EBS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반영은 될 겁니다. 반영은 되는데 수능 문제가 EBS 내신 문제가 아니죠. 그냥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은 연습하는 거죠.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연습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외우고 여기 표현 방식이 뭐고 그딴 것들은 전혀 수능과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이 굉장히 길어서요. 이거 뭐 안 볼 수도 없고 지문 내용도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일단 읽어 나가긴 할 텐데 조금 좀 빨리 읽어 나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혹시 뭐 지문 내용이 너무 쉬워서 듣기 싫으면 스킵을 하시더라도 일단 저는 지문은 다 읽고 원칙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해제부터 먼저 보시죠. 임진록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서 그 박시전 같은 거 본 적 있죠? 박시전 혹은 임경업전 같은 것들. 우리가 전쟁에서 졌어요. 청나라랑 했던 그 병자호란이든 아니면은 일본이랑 했던 임진왜란이든 실제로 우리가 졌죠. 졌는데 현실 쪽에서는 졌습니다만 문학 작품 속에서 허구를 통해서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쓰여진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 중에 하나로 임진록이라고 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소설로 임진왜란 당시의 국제 정세와 사회 상황, 전쟁 발생 과정과 전개 중에 활약한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여기 나와 있는 당시의 뭐 국제 정세라든가 혹은 장수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사실의 바탕을 주고 있습니다만 플러스 실제 나오는 이야기나 결과는 허구죠. 그래서 사실의 바탕을 두고 허구적인 이야기를 가미한 글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구 자체가 왜 들어갔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만족이죠.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박살난 전쟁입니다만 심리적으로라도 만족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글들이에요. 자, 임진록에는 40여 종의 이본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크게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 충실한 계열과 이런 계열이 하나가 있고 실존 인물이 아닌 인물들을 내세운 허구적 계열이 또 하나가 있고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내용을 결합시킨 계열 등이 있다. 하나만한 얘기죠. 그죠?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시문은 세 번째 계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서 사명당이 신이한 능력, 신이란 말은 신비하고 이상한 능력이죠. 신비한 능력입니다. 신이한 능력으로 도수를 발휘해서 그럼 당연히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기성으로 발라낼 겁니다. 아주. 자, 어쨌든 도수를 발휘하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어 초월적인 힘에 의해 승리를 이루는 내용이 특징이다. 자, 허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러한 결말에는 당시 실제 전란에서 겪었던 치욕을 씻고 허구적으로나마 심리적으로나마 허구적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하는 민중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선생님 이런 걸 몇 가지 더 얘기했어요. 박시전 다 알고 있는 글이죠. 엄마도 아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 뭐 비스무리한 거 임경업전 뭐 요 두 가지는 청나라랑 전쟁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 하고 지금 보는 임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임진록 요거하고는 같은 궤적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 내용으로 갈 텐데요. 자,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원칙대로 가자고요. 자, 일단 소설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장면 나누는 얘기 여러 번 했을 거고요. 인물 나오게 되면 무조건 찾으세요. 건방지게 기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문이 되지게 깁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금 읽을 때는 기억을 하는데 문제를 풀 때가 되면 이런 인물이 나왔나 싶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읽으면서 인물이 나오면 무조건 체킹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백간이 주할. 자, 백간은 모든 신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든 신하들이 임금한테 아뢰어 말하기를 만민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남은 백성이 마저 함몰케 되어 싸우니. 자, 이제 요 상황이 사명대사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일본 왕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도수를 부려서 홍수를 낸 모양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백관들이 임금한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원컨대 전하는 급히 처치하소서. 급히 어떤 행동을 한번 취해보라는 거야. 자, 급히 뭐를 처치하라고 하는지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외왕이 서한을 치고, 서한이 책상 같은 것이겠죠. 책상을 치고 방성대고 크게 울면서 말하기를 방금 사세가 여차하니. 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경등은 염려치 말라. 자,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어찌 만민을 구하지 아니하리요. 완전 나쁜 놈은 아니네요. 그죠? 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 더 읽어볼게요. 하고 칼을 들어서 자문코자 하거늘 스스로 자해하는 겁니다. 자기 목을 찔러서 자해하고자 하거늘 신하 호걸산이 급히 들어와서. 자, 호걸산. 그러면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아마도 위에서 빨리 처치하라 신하들이 요구했죠. 그게 아마도 사명당이 외왕이 자기 머리를 잘라와라, 너 자살해라 이렇게 요구한 모양인데 외왕이 듣지 않으니까 사명당이 도수를 부려서 홍수로 백성들을 죽이고 있고, 그 상황에서 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백관들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말할 때 외왕이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죠. 그럴 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호걸산이 급히 들어와서. 다음 부분 읍주왈. 자, 읍이라는 말은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고 말하기를 전하는 아직 옥체를 보증하소서, 죽지 말아라 하고 칼을 쥐고 문무백관이 한 가지로 사명당 앞에 나아가 복지하며 말하기를. 자, 일단 죽지 말라라고 했고요. 사명당 앞에 가서 복지했대요. 엎드려서 말하기를 소국왕이, 여기서 소국왕 자기를 낮춰 말하고 있는 거죠. 외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국왕이 무도하여 부처님을 모르고. 부처님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사명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몰라보고 이런 말이겠죠. 사명당을 몰라보고 사죄를 지었사오니,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복걸 부처님은 덕택 드리워서 소국왕의 죄를 사하시고 억만창생을 살려주십시오. 자, 모든 신하들이 사명당 앞에 가서 용서를 비는 장면이죠. 자, 하고 일시에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하며 일제히 손을 고쳐 축수하거늘. 사명당이 이 말을 듣고 대로 매우 화를 내면서 꾸짖어 말하기를 빨리 외왕의 머리를 베어 들어서 생명의 도탄, 살아있는 백성들의 도탄을 면하라. 자, 용서하지 않죠. 그죠? 문무백관들이 들어와서 용서해 달라라고 청했는데 사명당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빨리 머리를 베어 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백관들이 고두 사죄하면서 다시 머리를 조아려 사죄 말하기를 소신들이 원컨대 왕명을 대신하여 각각 머리를 베겠습니다. 자, 자신들이 희생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왕의 머리를 베지 말고 신하인 우리의 머리를 모두 베어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니까 사명당이 그제서야 노기를 잠깐 그치고 백성이란다. 백관들이, 모든 신하들이 자기 왕을 대신해서, 외왕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하니까 화를 조금 풀고 말하기를 자, 너희 정성이 감동하여 아직 용서하나니 빨리 외왕을 결박하여 대하에 꿀리라. 자, 이번에는 죽이란 말 하지 않네요. 외왕을 결박해서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불현즉 외왕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일본을 탕멸하려. 다시 또 머리를 베를 모양이네. 자, 일단 노기는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원래 요구 조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빨리 외왕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요. 데리고 오면 빨리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너희 백성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간이 차언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외왕에게 돌아가서 그 수말 앞과 끝이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니 노산홍이 다시 또 임금한테 아래에 말하기를 사세가 위급하오니 전하는 부처님의 말대로 하시면 생명을 보존하려니와 만일 지환하면 지체하면 대화를 당도하리이다. 이 나쁜 새끼네, 그지? 부처의 말대로 해야만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외왕한테 빨리 네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가라고 하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노산홍의 손을 잡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과인이 일찍이 경의 말을 들었던들. 그럼 아마도 이전에 노산홍이 뭐라고 말했던 거 있었는데 왕이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왕의 정서겠죠. 과인이 가여 일찍 경의 말을 들었던들 오늘날 화를 만났겠는가 하고 할 일 없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는 게 보통은 항복할 때 입는 옷이에요. 흰옷을 입고 스스로 결박하고 문무백관을 거느려서 항복의 표시를 가지고 사명당 앞에 나아가서 복지청제 엎드려서 죄를 청하니, 사명당이 고성대매하며 말하기를, 소리 질러 말하기를, 외왕은 들어라. 너희 나라가 근본 진시황이, 자 이제 외나라가 일본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 얘기는 우리가 언제 한번 본 적이 있냐면 그 박일로의 선상탄에서 요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선상탄에서 박일로가 일본을 바라보면서 그 진시황하고 그 다음에 서부를 한탄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나왔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읽고 얘기합시다. 너희 나라가 근본 원래 진시황의 신하로 동남 동녀 어린 남녀들 500인을 배에 싣고 방장 복례 영주 삼신산에 전부 다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산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서 불사약 불로초를 얻으려 가노라 하고 천자를 속이고, 천자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진시황을 속이고 이곳에 도망하여 거짓 신선이라고 칭하고 여러 대를 편안하게 지내매 또한 조선 덕택이요 너희 또한 천상 익성으로 반도회에 참여하여 월궁 항아를 희롱한 채로, 와 좀 길다 그지? 자, 또 잠깐만 스톱을 하고 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 갑시다. 일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 일본이 만들어진 이유는 원래 사람이 안 살았는데 진시황한테 불로초를 구한다고 뻥치고 여기에 왔다가 못 구했으니까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천자를 속였다라는 거죠. 진시황을 속이고 만들어진 그러한 나라인데 조선이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 너는 누구예요? 외왕이죠, 그죠? 자, 외왕입니다. 너도 또한 천상익성으로, 자, 외왕도 원래 하늘나라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도 원래 하늘나라 사람으로 반도회에 참여하여서 월궁 항아를 희롱한 채로, 그러면 이 외왕은 하늘나라에 있을 때, 익성으로, 천상의 익성으로 있을 때에도 월궁에 있는 선녀를 희롱한 죄를 진 거죠. 자, 죄로 상제께 득제하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한테 죄를 넣고 인간에 적거하여서, 자,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대왕이 되었는데, 자, 잘 봐야죠, 그죠?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외왕도 원래 하늘나라 사람인데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적거함에 임자년에 외람한 의사를 내어서, 이게 뭐예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조선을 침노하여서 생령을 많이, 살아있는 백성들을 많이 죽였음에 산천이 진노하사 극벌을 내려서 너희 장조를 다 멸하였거늘 내가 아무리 속객이 되었은들, 자, 너 누구예요? 외왕이죠, 그죠? 네가 아무리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온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속객이 되었은들 아득히 알지 못하고 조선을 침범코자 뜻을 다시 내매 상제가 노하하셔서 사해 용왕을 주시고, 자, 이런 게 전기성이죠. 나한테 용왕들을 준 겁니다. 사해 용왕을 주시고 너희 재상을 물으라고 하심에 내 특별히 문제하나니, 그러면 사명당이 지금 누구의 명을 받고 온 거예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옥황상제가 같이 가서 때려부시라고 사해 용왕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당은 그냥 혼자 개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외왕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 주기 위해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어찌 감히 거역하느냐? 빨리 머리를 베어서 드리라. 자, 외왕이 돈수 청제하며 말하기를 소왕이 밟지 못하여서 천위를 범하여 싸우니 덕택을 드리워 죄를 용서하소서. 계속 용서를 빕니다. 사명당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는 순종하겠느냐? 외왕이 사제하여 말하기를 수하 중에, 자, 수하를 했으니까 아마 물로 한번 벌을 주고요, 불로도 벌을 줬던 모양입니다. 수하 중이라도 어찌 사용하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선생님 말 잘못했네요. 수하 중이라도 어찌 사용하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 수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벌을 줬다는 게 말 보다가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내가 당신의 능력을 단지 다 알게 됐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어찌 너의 요구사항을 사양하겠습니까?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사명당이 말하기를 네가 그러면 예단을 올리지 말고, 자, 이제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인피 300장씩 매년 진공하라. 자,
외왕에 죽는 것, 외왕의 목을 베는 건 용서하되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인피 300장입니다. 인피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 가죽 300장씩을 매년 조선에 조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잔인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대 조선인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인피 300장씩을 매년 진공하라. 외왕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면서 진시 답지 못하거늘, 자 바로 답을 못하거늘 백간이 말하기를 전하는 근심 마르시고 윤종하소서 거기에 복종하십시오. 왕이 마지 못하여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거늘 사명당이 또 말하기를 그러면 문서를 써서 올리라. 약속만 하지 말고 문서를 요구합니다. 문서를 써 올리라. 외왕이 이에 문서를 써 올리거늘 사명당이 말하기를 차우는 생심도 외람한 뜻을 두지 말라. 절대로 조선 같은 걸 침범하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뜻을 두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자, 왕이 돈수 청명하거늘 이에 용왕을 불러서, 자, 누가 불렀어요, 용왕을? 사명당이. 용왕, 아까 사의 용왕을 옥황상제가 줬다 그랬죠, 그죠? 자, 용왕을 사명당이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외왕이 항복함에 죄를 사하였으니 용왕은 풍운 내우를 거두라 하니 용왕한테 명령도 합니다. 즉시 천지가 명랑해지고 일색이 조용해지니 일본 군신 백성이 저마다 놀라고 칭찬하면서 가연 생불이라고 하더라. 누구를? 사명당을 이렇게 칭송하더라. 자, 이야기가 끝났죠, 그죠? 자, 별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그 외왕이라는 사람도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온 사람이구나. 요거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하나 들어갔으니까 보시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죠. 자, 두 번째 넘어가서 김문의 칼의 노래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1인칭 주인공 누구예요? 이순신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의 시점으로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의 일상과 그가 느꼈을 인간적 고뇌와 내면 심리를 재구성하여 형상화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글 보다가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내면 심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사건 전개 보다가는 그 사건에서 주인공 이순신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전쟁이라는 상황과 전쟁과의 관계 등에서 이순신이 인간적으로 느꼈을 절망감과 허무감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위에랑 똑같은 말이죠. 절망감 앤드 허무감,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이 작품은 특히 짧고 간결한 문체, 요거는 표현상의 특징이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짧고 간결한 문체로 정쟁 장면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모순어법, 요것도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역설이죠. 모순어법이 쉽게 말하면 역설법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역설법을 자주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투 준비 과정과 전투 전후의 심정, 혈육의 죽음과 여인과의 사랑, 종묘 사직에 대한 사유 등의 내면을 또 똑같은 얘기죠. 이런 내면을 섬세하게 제시해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자, 말은 되지게 깁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글은 이순신의 내면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글이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지요. 자,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은 아마도 이순신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선조가 선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붙잡혀가서 의군부에서 고문당하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혼절과 혼절 사이에 나는 1인칭 시점이죠.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자, 혼절과 혼절이니까 지금 고문당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고문당한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위관의 질문은 위관이 아마 나를 고문하는 관리겠죠. 위관의 질문은 답변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답변할 수가 없었다. 자, 아마도 추측컨대 이런 것이겠죠.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영모를 깼다고 빨리 이야기해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었다. 위관은 집요했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이 다소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계속 집요하게 묻고 있는데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자, 아마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이었다. 임금은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고 나를 살려서 사직을 다시 읽을게요. 이 부분도 역설적인 인식이죠. 임금은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고 나를 살려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것도 아까 해제에 나왔던 모순어법.
역설법이요. 모순어법과 모순형용이 있어요. 모순어법이라고 하는 건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길 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용운의 시 중에서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모순어법의 대표적인 문장인데요. 님이 떠났어. 근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고 아직도 잡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문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모순어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모순형용이라는 게 있어요. 모순어법이 있고 역설법 중에는 모순형용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보는 건 이걸 훨씬 더 많이 보죠. 모순형용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니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마음을 꾸미는데 외로운 마음, 황홀한 마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동시에 꾸미죠. 뭔가 꾸미는 말이 이상해. 이런 걸 모순형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문장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것은 모순어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역설이라고 아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히데요시가 전 일본 군사력을 힘몰아 직접 군을 지휘하면서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풍문 앞에 조정은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다. 나를 죽이면 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죽이면 나를 살릴 수가 없어. 문장 좀 이상하죠, 그죠? 나를 죽이면 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금은 나를 풀어준 것만 같았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준 것은 결국은 적이었다. 자, 상황 이야기했죠, 그죠? 문장이 좀 모순어법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죠. 임금은 나를 죽이고 싶어 했어. 그런데 이제 전쟁이 다가오니까 내가 있어야만 이 나라의 사직이 보존돼. 그래서 임금이 나를 풀어줬어. 결과적으로 나를 살린 건 임금이 아니라 적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살아서 나는 다시 나를 살려준 적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은 뒤엉켜 있었다. 자, 뭔가 하자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겠죠, 그죠? 자신의 아군인 임금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적군인 히데요시 오히려 걔 때문에 살아난 그런 형국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을 뒤엉켜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세상은 뒤엉켜 있었다. 그 뒤엉킴은 말을 걸어 볼 수가 없이 무내용했다. 그만큼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열나 허무했다. 계속 인물의 내면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의금부에서 풀려난 뒤부터 추운 날에는 허리가 결렸고 왼쪽 무릎이 시리고 쑤셨다. 아마 고문의 후유증이겠죠. 무릎이 시릴 때 두 다리가 땅을 밟지 못하는 것처럼 얼얼했다. 뼛속에 구멍으로 찬 바닷바람이 드나드는 듯 싶었다. 뼛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기침 소리처럼 느껴졌다.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자, 적이 들어와 사는 것만큼 아프다는 말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내 몸속에 임금이 들어와 살고 있어. 내 몸속에 적이 들어와 살고 있어. 다시 쉬운 말로 고치면 고문의 후유증으로 항상 아팠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스러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 활을 당겨 표적을 겨눌 때 나는 내 어깨에 들러붙은 적을 느꼈고 고통스러웠고 칼의 형세를 바꾸려고 몸을 돌릴 때 나는 내 허리와 무릎 속에서 살고 있는 임금을 느꼈다. 고통스러웠다. 시린 무릎으로 땅을 온전히 딛지 못할 때에도 내 몸은 무거웠다. 자, 여기까지는 계속 하나의 이야기네요. 고문당한 이후에 고통, 후유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은 새벽이면 자주 식은 땀을 흘렸다. 구들에 불을 떼지 않고 자는 밤에도 땀을 흘렸다. 요까지. 자, 모순적이게도 적이 나를 살렸고 그 고문 이후로 나는 항상 몸이 병들어 고통스러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략 다음 부분 갑니다. 다시 날이 밝았다. 이제 전투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바다는 고요했다. 포위망을 조이면서 적에게 다가갔다. 자, 문장 굉장히 짧죠, 그죠? 아까 해제해서 본 적이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날이 밝았다. 바다는 고요했다. 포위망을 조이면서 적에게 다가갔다. 대열의 계통을 버리고 적들을 산계했다. 자, 산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이거? 이제 말도 고이네요. 흩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순신의 군대에 놀라서 적군들은 대열까지 전부 다 흩어지면서 각자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적들은 개별적 철수를 시도했다. 적들은 바다 가득히 뿔뿔이 흩어졌다. 적들의 깃발이 어지럽게 뒤엉켰다. 적들은 내 포위망 사이사이로 파고들었다. 내 포위망은 교란되었고 교전하는 함대 사이로 적선들은 한 층씩 빠져나갔다.
적들은 개통 없이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전쟁이 며칠 동안 치러지면서 진법이든 혹은 뭐 형태든 다 버리고 그냥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남학생들은 알죠. 도구 싸움이라고 하죠. 개싸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적들은 개통 없이 달려들었다. 멀리 떨어진 내 전선들이 깃발 신호를 받지 못했고 신호는 전달되지 않았다. 그만큼 매우 치열하고 혼란스러웠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대 전체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각 방면별 수령들에게 지휘권을 넘겼다. 나는 중군만을 인솔하고 적의 진로 맨 앞으로 나아갔고 전투는 난전으로 돌입했다. 개싸움으로 돌입했다. 진은 무너졌고 대열은 흩어졌다. 지휘 통제는 작동되지 않았다. 한 척이 닥치는 대로 한 척을 붙잡아 들러붙었다. 그러니까 진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싸우고 있는 상황 같아요. 모든 한 척이 전방위에 사선에 노출되어 있었다. 수평선 쪽의 적들도 마찬가지였다. 기나긴 하루였다. 시간은 정지한 듯 더뎠다. 바다는 쓰레기에 덮였다. 화약 연기와 볏짐이 타는 연기에 뒤덮여서 먼 싸움은 기억 속의 싸움처럼 희미했다. 자, 아까 해제에 나왔던 얘기 잠깐 해봅시다. 매우 짧은 문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긴박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황 자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불붙은 전선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어와서 내 대장선의 고무를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병들의 시체가 노와 노 사이에 끼어 으개졌다. 물에 뜬 적병들의 시체를 헤치면서 또 다른 적선이 불길을 날리며 달려와서 대장선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들은 사방에서 들이닥쳤다. 다시 날이 저물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몇 날 며칠 때 전투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해지는 쪽에 먼 섬들이 석양에 빛났다. 화양 연기 속으로 노을이 스며었다. 바람은 잠들었다. 격군은 누구냐 하면 노를 젓는 배에서 군함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격군이라고 부르죠. 격군들은 기진맥진했다. 사흘 밤낮을 재우지 못했다. 적선 100여 척이 관음포 안 내항으로 달아났다. 거기는 퇴로가 없는 물목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군들이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간 모양이죠. 적들은 항로를 오인했던 모양이다. 자, 이제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나는 중군을 몰아서 가는포로 향했다. 거기서 포구의 어기를 막고 안쪽을 찌를 참이었다. 자, 도망가지 못하게 어기를 막고 이제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적선 두 척이 대장선의 앞뒤로 달려들었다. 뒤쪽에서 중군장이 달려 나와서 앞에서 달려드는 적선들을 막았다. 나는 대장선 장대에서 소리를 쳤다. 가는포가 급하다. 가는포로 가자. 난간에 도열한 적들이 일제히 무더기로 쏘아댔다.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면이죠. 드디어 장군님께서 총을 한 방 맞습니다. 나는 장대 바닥에 쓰러졌다. 군간 송일입이 방패로 내 앞을 가렸다. 자, 인물 나왔죠? 송일입. 송일입은 나를 선실 안으로 옮겼다. 고통은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 살아왔던 것처럼 전신에 퍼져나갔다. 나는 졸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 자, 읽는 내내 대화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황에 대한 인물의 내면 심리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자,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일입은 울었다. 나으리 총알은 깊지 않습니다. 나는 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은 뭐 인물의 대사일 수 있죠. 대사가 뭐 한 2개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송일입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어요. 이미. 자, 나는 안다. 총알은 깊다. 총알은 임진년의 총알보다 훨씬 더 깊다. 제자리를 찾아서 박혀 있었다.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이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서늘함은 눈물겨웠다. 팔다리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몸은 희미해졌고 몸은 멀었고 몸은 통제되지 않았다. 북을 계속 울려라. 가는포 멀었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죽음의 상황이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요. 죽음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상황에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장수로서의 어떤 책임감, 나라에 대한 걱정 같은 걸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일입은 갑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북을 울렸다.
난전은 계속 중이었다. 싸움의 뒤쪽 아득한 바다 위에서 노을이 어둠이 스미고 있었다. 적선을 태우는 불길이 바다 곳곳에서 일었다. 들판의 배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격구는 가는 포를 향해 저어가고 있었다. 싸움터를 빠져나가 먼 바다를 달아나는 적선 몇 척이 선창 너머로 보였다. 밀물이 썰물로 바뀌는 와류 속에서 적병들의 시체가 소용돌이 쳤다. 부서진 적선의 파편들이 배전에 부딪혔다. 나는 심한 졸음을 느꼈다. 서서히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겠죠. 내 시체를 쓰레기의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졸음이 입을 막아서 입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자, 자연사에 안도했다. 자연사가 아니죠. 총 맞아서 죽게 된 것이니까 결코 자연사라고 부를 수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아마도 장수죠, 그죠? 장수는 전쟁에서의 죽음을 자신의 자연사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아마도 전쟁 중에 싸움 중에 자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견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바람결에 화약 연기 냄새가 끼쳐왔다. 이길 수 없는 졸음 속에서 어린 면, 자 이거는 자기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어렸을 때 어린 면이의 전 냄새와 내 젊은 날 함경도 백두산 밑에 새벽 안개 그다음 냄새와 죽은 여진의 몸 냄새. 자 여진이는 호구적 인물인데요. 사랑했던 여인을 가리킵니다. 여진의 몸 냄새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아마도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가끔 들어본 적 있죠. 과거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임금의 해소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냄새들은 화약 연기에 비벼지면서 멀어져 갔다. 함대가 가는포 내항으로 들어서 모양이었다. 가는포는 보살의 포구인가? 아마 가는포의 이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창 너머로 싸움은 문득 고요해 보였다. 세상은 끝이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내가 먼저 가는 포의 노을이 저쪽으로 땡땡땡. 자 마지막은 계속 이렇게 말 줄임표를 쓰고 있죠. 죽음을 맞는 상황에서 어떤 인물의 희미해져가는 정신 상태 이런 거를 말 줄임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거를 괜히 열심히 읽어서 좀 짜증났을 겁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도 별거 없어요. 자 일단 1번부터 갑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 그 내용 묻는 거죠. 1번 가는 특정 인물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가에서 특정 인물 여러 명 나왔었죠. 그죠? 나를 고문한 사람도 있고 송일입도 있고 그런 인물들이 나왔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서술자가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은 나온 게 없지요. 자 2번 가는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가의 초월적 존재 선생님 1번 설명 잘못했네요. 그죠? 다시 미안합니다. 좀 빨리 지문이 길어서 빨리 설명하려고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1번 가네요.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가는 특정 인물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 특정 인물 외왕도 있고요. 신하들도 있고 여러 인물이 있는데 어쨌든 편집자적 논평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자, 2번은 가는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여 글쎄요 용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옥황상제도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개입하여 현실 세계에 전개될 사건의 방향을 예언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글 속에 나오는 초월적 존재는 징벌자들로 등장을 하게 되죠. 죄를 지은 외왕을 징벌하는 징벌자로 나오게 되지 예언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나는 인물의 말이나 행위에 대한 특정 인물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 있어. 자 이런 행위 위관이 됐던 아니면 또 누구 있나 송일입이 됐던 그런 인물에 대해서 특정 인물 누구 나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나의 주관적 심리 묘사가 자주 나와 있죠. 답은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나는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며 서술하여 현재 사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 자,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교차 서술. 이게 그냥 과거를 잠깐 회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어 있죠. 큰 틀에서 본다면 위에 적겠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고문당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고문당했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현재에 와서
싸움터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시간 순서로 쓰여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된다고 하면 쌍이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런 구조의 글이라면 장면이 과거였다 현재였다 과거로 돌아갔어. 그러면 여기 과거랑 요 과거가 쌍을 이루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교차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 글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교차하는 거 없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교차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뒷부분에서 현재 사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밝히는 것도 나온 바가 없죠. 5번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공간 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나왔죠. 그죠? 나 같은 경우 싸움의 공간이 나왔는데 가는 특별하게 공간 묘사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또 글 내용 묻는 문제일 겁니다. 1번 사명당의 도술로 일본 백성들이 물과 관련된 순환을 겪어서 그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노산홍이 외왕에게 조언한 것을 외왕이 수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그래서 외왕이 경의 말을 들을 걸 후회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3번 일본은 진시황의 신하들이 불사약을 구하다가 도망하여 세운 나라다. 이거는 사명당의 대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4번 사명당은 천상의 죄를 짓고 적강하였음에도 이게 뭐예요? 적강이 하늘나라 사람이 인간 세계로 내려온 것을 적강이라고 하죠. 적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다고 외왕을 꾸짖고 있다. 역시 사명당의 대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답은 그럼 5번이겠네요. 외왕은 갈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명당의 지시에 순종하고자 문서를 작성한다. 갈리들이 반대한 게 아니죠. 갈리들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갈리들도 이거를 권유했으니까 5번은 글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나의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것을 골라보랍니다. 아마 인물의 심리 찾는 문제겠죠. 기억 자신을 전선으로 내보낸 임금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나의 심리자. 기억이 세상은 뒤엉켜 있어. 그리고 무내용이야. 이건 뭐였죠? 적과 아군이 누군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뭔가 허무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임금에 대한 직접적 원망 같은 건 보이는 바가 없습니다. 자, 2번 적군과의 협상과 정치 권력의 수호 사이에서 내가 내적 갈등을 한다고요? 자, 이 글 속에 나라는 인물이 내적 갈등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었나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A를 할 것인가 B를 할 것인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자체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니은은 내 어깨에 적이 들어와 살았고 이 부분은 그 고문당한 이후에 고통스러운 상황, 고문의 후유증을 얘기하는 거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은 자, 디귿 자신의 안위보다가 전투 상황에 집중하고자 하는 나의 책임의식. 자, 뭐였나요? 죽는 상황에서 북을 계속 울려라. 답은 3번이겠네요. 4번도 봅니다. 리얼 죽음을 앞두고 수군 통제사로서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나의 태도. 자,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한다고요? 밑에가 뭐죠? 자, 이길 수 없는 졸음 속에서 어린 면. 이건 현실 문제가 아니죠. 이길 수 없는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상황에서 문득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이지 현실 인식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5번 자신의 죽음을 통한 승리를 예감할 정도로 내가 장군으로서의 지략이 뛰어남을 알 수가 있다. 승리를 예감했다고요? 자, 미음 봅시다.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창 너머로 싸움은 문득 고요해 보였다. 자, 싸움의 상황. 아주 격렬한 싸움인데 이 싸움의 상황이 고요해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죠. 현실에서 서서히 죽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지 5번 같은 설명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자, 넘어가죠. 3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걸 골라봐라. 칸의 노래에서 전쟁은 바다와 남도에서 이순신이 몸으로 겪는 현실적인 전쟁과 자, 첫 번째 전쟁, 이 글 속의 전쟁은 이순신이 겪는 현실적인 전쟁이 하나가 나온답니다. 이런 전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주 혹은 서울에 있는 임금이 이번에 임금이 전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성 없이 막연하게 상상을 통해 느낌으로 겪는 추상적 담론으로서의 전쟁. 추상적 담론으로서의 전쟁이 그려진다. 이걸 속에 두 가지 전쟁을 얘기했고 이순신이 겪는 현실적인 전쟁은 부상과 굶주림의 고통, 죽음의 공포 등과 관련된 생존의 위협, 즉 실존적 위기이지만
임금의 추상적 담론에 의한 전쟁은 어명대로 수행하지 못했거나 전투에서의 패배와 관련된 사직의 위기, 곧 정치적 권력의 위기이다. 이 작품은 이처럼 이순신이 겪었을 전쟁에 대한 현실 감각, 실존 감각을 형상화함으로써 왕권 수호와 대의 명분의 실현이라는 관념적 측면보다 생존과 일상이라는 의미망 속에서 전쟁과 충에 대해서 성찰을 유도해보고 있다. 자, 말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이 글 속에 나오는 전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순신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전쟁이 있고 임금이 겪고 있는 관념적 추상적 전쟁이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가요? 1번 내가 혼절과 혼절 사이를 경험하며 임금이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조선에 있는 임금이 어명을 수행 여부나 전투의 패배 등과 관련된 보고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 정치적 권력의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는 것과 관련지어 추측해 볼 수가 있겠군. 정치적 권력의 위기. 내가 정치적인 어떤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다. 1번은 가능해 보이네요. 자, 2번 갑시다. 임금이 나를 의금부로 잡아들였다가 살려준 이유는 남도에서 발생한 실제 전쟁으로 위기를 느낀 임금이 현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사직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3번 갑니다. 내가 전투 현장에서 격군들을 기진맥진하고 사흘밤을 재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겪는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 인식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생존의 위협과 관련지어서 전쟁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 실존적인 어떤 것을 성찰하게 한다고 그랬죠. 가능하고요. 4번 내가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라며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명에 따라 신하로서의 명분을 완수하기 위해 실존적 위기와 정치적 권력의 위기를 모두 감수했다고요? 자, 보기를 보면 실존적 위기는 누가 하는 건가요? 이순신이 하는 거죠. 정치적인 권력의 위기는 요거는 임금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한 것이 아니고요. 실존적 위기를 감내하고 있다라고 말해야 옳은 진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도 맞아볼게요. 모든 한 척이 전방위의 사선에 노출되어 있었고 와류 속에서 적병들의 시체가 소용돌이 쳤다와 같이 아군과 적군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전투 상황을 제시한 것은 선제 되게 길죠. 문제는 꼬라지들 하고는 진짜 양측이 모두 고통을 겪는 여기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성찰, 전쟁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들, 어떻게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이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요 문제가요 유일하게 지금 복합 지문이라고 문제를 쳐내고 앉아 있으면서 두 지문을 연결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역사 소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사 소설은 역사의 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이며 개념. 그 중에서 영웅적 능력을 지닌 인물이 활약을 펼치는 이야기를 역시 역사 영웅 소설. 자, 역사 소설과 역사 영웅 소설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전 소설에서 역사 소설은 현실과 다른 방향의 사건 전개를 통해서 외적에 대한 적개심, 지배층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자, 일반적으로 그런데 가는 사명당을 비롯한 임진왜란 당시의 실존 인물들의 활약상을 연대기적 구조, 연도별로 연대기적 시간 순서죠. 연대기적 구조로 그려낸 역사 영웅 소설로서 당대 민중의 울분을 구국 영웅을 통해 내용은 허구적이죠. 허구적으로 형상화하여서 심리적 보상, 문학적인 의미, 심리적 보상을 얻고 있다. 자, 현대에 창작된 새로운 역사 소설은 구국 영웅의 제시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신체적 고통으로 시달리는 일상의 삶,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부각하거나 개인의 내면 심리를 재구성하여서 형상한 작품이 많다. 나는 일대기 형식을 취하지 않았고, 일대기 형식은 뭐예요? 언제 태어나서 뭐 하다가 언제 죽었다, 이런 시간 순서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답니다.
민족주의 서사를 대표하는 영웅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물의 탈영웅화했다는 점. 인물을 탈영웅화.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인물을 영웅시하고 있는 게 아니죠. 탈영웅화하는 점 등에서 차별성이 돋보이고 있다. 자, 두 작품은 공통점은 역사 소설인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해봅시다. 1번부터. 실존 인물이었던 사명당이 오케이. 외왕에게 실제 역사적 사건인 임자년에 외람한 의사를 내어 조선을 침노했다고 꾸짖는 장면으로 미루어 실제 사건, 가는 역사적 현실을 소재로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민중의 적개심을 드는 역사적인 현실을 소재. 임진왜란은 벌어진 건 맞는데 다른 방향. 그렇지만 사명당에 가서 꾸짖은 건 없죠. 이런 것을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말이겠네요.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사명당이 일본의 탕묘를 면해주면서 인피 300장씩 매년 진공하라라고 명하는 것으로 미루어 가는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장면. 자, 우리가 많이 죽었으니까 너네들 매년 사람 가죽을 300장 바쳐라. 대가를 받는 장면을 허구적으로, 그렇죠. 실제 이런 일 없었어요. 허구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상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오케이. 3번. 사명당의 능력으로 일본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외왕이 항복하는 장면으로 미루어 가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의 활약상을 통해 사명당의 활약상을 통해 우리 민중의 울분을 해소하는 점에서 역사 영웅 소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4번. 자, 내가 신호는 전달되지 않고 각 방면별 수령들에게 지휘권을 넘겼다라고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내부 갈등으로 인한 통솔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무슨 소리예요? 내부 갈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전쟁이 난전이라고 했어요. 도그파이트. 대열과 진이 다 무너진 그만큼 뭐랄까요? 치열한 전투 상황,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지 내부 갈등 때문이 아니죠. 그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도 맞아봅시다. 보는 김에. 총알을 맞은 후에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팔다리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라고 당시 이순신이 떠올렸을 이런 생각을 상상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경험을 형상화하며 당시 개인의 내면에 대해서 허구적으로 재구성해서 나타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별것도 아닌 글을 연락 길게 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나온 글이니까 안 받을 수는 없죠. 어쨌든 아무리 쉬워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